이번 시간에는 현대 우주관측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우주관측에서는 전자기파 전 영역에 걸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로 우주를 관측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자기파가 아닌 중성미자나 중력파를 이용한 우주 관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자기파 영역에서의 우주 관측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류가 우주 관측을 시작한 이래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오로지 가시광 영역을 통해서만 우주를 관측해 왔지만 20세기 중반부터 관측 범위는 전파, 적외선, 자외선, X선, 감마선 등 전 전자기파 영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천체에서 나오는 전파를 처음으로 탐지한 사람은 칼 잔스키입니다. 그는 1930년대 우리 은하 중심에서 오는 전파를 처음으로 수신하였습니다. 그 후 수많은 전파 방출원들이 발견되어서 전파 관측이 중요해졌고 전파 천문학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전파 천문학은 전파 주파수대에서 천체를 연구하는 천문학의 한 분야입니다. 칼 잔스키는 벨 전화회사의 기술자였습니다. 그는 우연히 전화통신과 벼락과의 관계를 연구하던 중 은하수 중심 방향에서 오는 강력한 전파를 포착하였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전파 천문학이 발전하게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로켓 공격을 막기 위해 개발된 레이더 기술이 천체 관측에 활용되어 1960년대는 전파 천문학이라는 분야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전파 망원경이란 전파 관측에 사용되는 망원경을 전파 망원경이라고 부릅니다. 천체로부터 날아오는 전파의 강도를 기록계에 나타내도록 전파 신호를 받아들이는 안테나가 바로 전파 망원경이 되겠습니다. 전파 망원경은 일반적으로 전파를 수집하기 위해 큰 접시를 사용하는 지향성 안테나입니다. 전파 망원경은 가시광 대역을 이용하는 광학 망원경과 달리 파장이 긴 전파를 이용하므로 같은 크기의 광학 망원경에 비해서 분해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파 망원경은 광학 망원경보다 훨씬 큰 구경의 포물면 형태의 안테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파는 빛보다 파장이 길기 때문에 지향성과 분해능이 나쁩니다. 이 때문에 분해능을 높이려면 전파 망원경을 매우 크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파 접시를 크게 만들지 않고도 서로 멀리 떨어진 2개 이상의 접시 안테나를 사용하여 서로 수신한 전파를 간섭시켜 고해상도 이미지를 얻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파 간섭계라고 합니다. 이런 전파 간섭계의 예로서는 VLA가 있는데 이것은 뉴멕시코주 소코로에 있는 전파 간섭계입니다. 직경 25m인 전파 접시 27개를 배열해서 최대 직경 36km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VLBA는 이제 버진성과 하와이, 미국 전파 천문대를 연결하여 직경 8,000km에 해당되는 전파 관습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전파 천문학은 여러 가지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태양 전파를 연구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태양 대기나 코로나, 플레어 등이 발생할 때 전파가 방출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태양을 연구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행성이나 위성을 관측하는 데도 전파를 사용하고 있고 또 은하 중심을 주위에 있는 은하계 구조를 연구하는 데도 이 전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는 우주 진화나 항성 진화를 연구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자기파 영역에서의 우주 관측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류가 우주 관측을 시작한 이래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오로지 가시광 영역을 통해서만 우주를 관측해왔지만 20세기 중반부터 관측 범위는 전파, 적외선, 자외선, X선, 감마선 등 전 전자기파 영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적외선 관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적외선은 파장이 약 1에서 1000 마이크로미터 범위의 전자기파로 우주에서 적외선을 방출하는 물체는 절대 온도로 3도에서 300도 K 범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적외선 관측은 우주 안에서 비교적 온도가 낮은 천체를 관측하는 데 유효합니다. 주로 어두운 성간 속을 조사하거나 저온의 분자원 속에서 새로 태어나는 별들을 연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적외선을 통한 최초의 천문 관측은 1960년대 초에 노이게 바우와 레이턴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고감도 적외선 검출 장치를 개발하여 하늘 전체의 밝기를 체계적으로 조사한 결과 적외선 강도가 유난히 밝은 방출원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방출원들은 대부분 온도가 1000K 이하의 온도를 가진 천체로 판명되었습니다. 별 주위에 있는 성간먼지라 불리는 미세한 고체 입자가 별에서 방출되는 가시광선이나 자외선을 흡수하여 파장이 긴 적외선으로 재방출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적외선 망원경은 천체의 적외선 복사를 검출하는 데 쓰이는 망원경입니다. 실제로 적외선을 투과시키는 렌즈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반사경을 이용하게 됩니다. 반사경은 반사율을 높이고 반사경 표면에 금으로 얇은 막을 씌운 것을 사용합니다. 적외선 망원경은 지상에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공중이나 우주에서 사용하는 망원경으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적외선은 지구대기에 의해서 흡수되기 때문에 수증기가 적고 건조한 산꼭대기나 비행기에 싣거나 지구대기권 밖으로 내보내서 관측을 합니다. 모든 천체는 적외선을 방출합니다. 절대 0도 K가 이상의 모든 물체는 전자기 복사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천체가 관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온의 물체가 관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외선 망원경은 이 때문에 냉각을 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망원경 자체도 온도가 있으면 적외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노이즈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적외선 망원경은 극저온으로 냉각되어야 합니다. 적외선 천문학은 적외선 관측을 기반으로 하는 천문학의 한 분야입니다. 적외선의 파장 범위는 0.75 마이크로미터에서 300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적외선은 1800년에 영국의 윌리엄 허셜이 태양 광선을 분석하는 도중에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적외선 검출기가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1945년 이후에 반도체를 사용한 광전도, 광전압 소재 등 초고감도 검출기가 개발되면서 비로소 적외선 천문학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적외선 천체가 발견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초 노이게 바우와 레이턴 등이 검출기를 조합한 망원경으로 2마이크로미터 파장으로 전 하늘을 조사하면서 수많은 적외선 천체를 발견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라스는 최초의 적외선 천문 위성입니다. 1983년에 미국, 영국, 네덜란드 공동으로 발사했습니다. 직경 61cm의 적외선 망원경을 싣고 있고요. 액체 헬륨으로 냉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 25, 60, 100 마이크로미터 파장으로 전 하늘의 적외선 분포를 조사했습니다. 지상 900km 상공에서 지구 주위를 돌면서 전 하늘을 관측했습니다. 약 8개월간 관측했고 적외선은 20만 개를 발견하고 성운 2만 개를 발견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적외선 관측은 어두운 암흑성운 속에 들어있는 천체를 관측할 때 유용합니다. 지금 이 암흑성운 속에 밝게 빛나는 물체가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이 바깥으로 분출된 이제 이 가스 구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가. 자, 이 천체는 이제 허빅과 하루라는 천문학자가 이제 연구를 해서 허빅 하루 천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자, 이 천체를 이제 적외선으로 관측을 했더니 이 암흑성운 속에 들어있는 별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별로부터 분출된 Z가 성간을 이제 달구어서 만들어진 천체가 바로 허빅 하루 천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별로부터 새로 생겨난 별로부터 분출된 가스가 만든 일종의 구름 같은 것입니다. 적외선 관측은 새로 태어나는 별을 연구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사진은 지구에서 가까운 별 탄생 영역인 오리온 자리를 찍은 사진입니다. 이 오리온 자리에는 밝은 붉은 별 베텔기우스가 있고 또 오른쪽 아래에는 리겔이라는 온도가 높은 별이 있습니다. 자, 이 오리온 자리를 이제 적외선으로 사진을 찍어보면 이렇게 성간 물질들이 여기 오리온 자리를 덮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성간 물질 사진을 좀 더 밝게 비춰보면 여기서 리겔이라는 별은 실제로는 이제 여기서 적외선을 거의 방출하지 않습니다. 온도가 이제 10,000도가 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베텔기우스는 온도가 한 3000도 정도입니다. 그래서 붉은 별이고 적외선을 많이 방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외선 사진에도 베텔기우스는 이제 보이고 있고 리겔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온 대성운 주위에 굉장히 밝게 빛나는 곳을 볼 수 있는데 이곳에 성간 물질이 많고 또 이런 성간 물질들이 이제 가열이 돼서 적외선을 방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리온 벨트에 해당되는 이 자리에도 이제 밝게 빛나는 걸 볼 수 있고요. 특히 왼쪽에 있는 이 별 주위에는 바로 유명한 말머리 성운이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도 역시 성간 물질이 많아서 많은 이제 적외선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리온의 이제 오리온 대성운을 확대를 해서 관측한 사진입니다. 이것이 이제 새의 머리 모양이고 날개를 이제 펴고 있는 그런 모양인데 이 오리온 대성운 속에서 많은 별들이 태어나고 있고 이 별들의 개수가 한 30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오리온 대성운 속에 또 새로운 별들이 태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이건 상상도가 되겠습니다. 이 속에 새로 태어난 별은 아직 성간 물질에 이제 갇혀가지고 밖으로 아직 빛을 방출하고 있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이 성간 물질이 이제 이 핵융합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 성간 물질이 다 증발해서 사라지면 별이 새로운 별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런 별을 원시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원시성을 이제 연구하는데 적외선 관측이 유용합니다. 스피츠 우주망원경은 적외선 영역에서 우주를 관측하는 우주망원경입니다. 이 망원경은 2003년 8월에 발사되었고 원래 계획은 2년 반 내지 5년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망원경은 이제 액체 헬륨으로 냉각을 해야 하는데 이 액체 헬륨이 이제 냉각이 되면 사실은 이제 이 적외선 망원경들은 이 자체 열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노이즈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액체 헬륨이 이제 절대 온도 4도 K 정도가 되니까 그 정도로 냉각을 할 때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액체 헬륨이 소진이 되면 그만큼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외선 망원경들은 이제 이 냉매가 이제 소진이 되면 거의 성능이 많이 저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자기파 영역에서의 우주관측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류가 우주관측을 시작한 이래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오로지 가시광 영역을 통해서만 우주를 관측해왔지만 20세기 중반부터 관측 범위는 전파, 적외선, 자외선, X선, 감마선 등 전 전자기파 영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외선 관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외선은 지상에 도달하지 않고 대부분 지구 대기에 흡수됩니다. 특히 300나노미터 이하의 파장에서는 완전히 차단됩니다. 이 때문에 천체 관측에 있어서 자외선 영역의 관측을 하려면 로켓이나 인공위성에 관측 장치를 실어서 대기권 바깥으로 내보내어 관측해야 합니다. 자외선의 관측 영역은 10에서 320나노미터 범위의 전자기파입니다.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고 X선보다 파장이 긴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외선 대부분 대기에 흡수되고 특히 300나노미터 이하는 완전 차단되기 때문에 대기권 밖에서 관측을 해야 합니다. 자외선 관측 위성으로는 유럽에서는 TD1을 발사했고 소련에서는 아스트론, 미국에서는
OAO1과 2를 발사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978년에 자외선 천문위성 IU-2를 발사했는데 파장 115에서 200나노미터 그리고 190에서 320나노미터 파장에서 관측하여 많은 자외선 천체를 발견하였습니다. 자외선 망원경은 자외선 파장을 연구하는 망원경으로 자외선을 가시광선처럼 반사하여 관측을 하게 됐습니다. K선나 백승위성 등 온도가 매우 높은 천체를 연구하는 데 이용되고 있으며 별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별과 은하 사이에 있는 가스 성분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데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나사에서 발사한 자외선 우주 망원경으로 갈렉스가 있습니다. 갈렉스는 갤럭시 이볼루션 익스플로러의 약자입니다. 은하 진화 탐사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03년 4월에 발사된 자외선 우주 망원경입니다. 나사와 세계 여러 대학과 연구소의 공동 프로젝트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연세대학교 전문우주학과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습니다. 자외선 천문학은 자외선 관측을 기반으로 하는 천문학의 한 분야입니다. 관측 범위는 10에서 320나노미터의 전자기파가 되겠습니다. 자외선은 대기에 의해 흡수되므로 지구 대기층의 얇은 높은 고도나 우주에서 관측을 하게 되겠습니다. 연구 분야는 은하에 위치한 뜨겁고 푸른 별들에서부터 나오는 열복사와 방출선을 연구하거나 행성상 성운이나 초신성 잔해 또는 활동 은하의 핵을 연구하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자기파 영역에서의 우주관측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류가 우주관측을 시작한 이래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오로지 가시광 영역을 통해서만 우주를 관측해왔지만 20세기 중반부터 관측 범위는 전파, 적외선, 자외선, X선, 감마선 등 전 전자기파 영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X선 관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천체는 X선도 방사하고 있습니다. X선은 전자기파 0.1에서 10 옹스트롱 파장 범위에 해당합니다. 태양으로부터는 코로나에서 발생하는 X선이 대기에 쏟아져서 이온청 형성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 개성운이나 카시오페아 자리 초신성과 같은 잔해로부터 강한 전파와 더불어 X선이 방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X선별도 발견되었습니다. X선 관측은 1962년 미국의 지오코니가 발사한 X선 관측용 로켓을 시작으로 몇 차례 기구 관측에 의한 X선원에 대한 자료가 얻어졌고 이후에 발전된 위성 기술로 활성화되었습니다. 1970년 12월에 발사된 X선 관측위성 우후루는 전 하늘을 관측하여 전 하늘에 대한 X선 분포도를 작성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후에 HAO와 아인슈타인과 같은 위성 등이 X선 영역에서 관측을 하였습니다. X선원의 정체로는 중성자별이나 건접 연성계 또는 초신성 폭발 잔해, K선나 세이퍼트 은하의 중심부에서 방출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챈드라 X는 X선 영역에서 관측하고 있는 우주 망원경입니다. 1999년 7월에 발사되어서 건지점이 10,000km이고 원지점이 14만 km인 긴 타원 궤도를 따라서 돌면서 우주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X선 천문학은 천체로부터 방출되는 X선 관측과 탐지를 다루는 관측 천문학 분야입니다. X선은 파장 범위가 0.01나노미터에서 10나노미터 범위에 있고 온도는 약 100만에서 수억 K에 이르는 고온에서 방출되는 뜨거운 가스를 포함하는 천체들입니다. X선은 지구 대기에서 흡수되기 때문에 X선을 감지하는 도구를 풍선이나 로켓, 인공위성 등에 실어서 높은 고도에서 관측을 하게 되겠습니다. X선을 방출하는 천체들은
매우 뜨거운 천체들로 싱크트론 복사나 제동 복사, 흑체 복사 형태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X선 전체로는 펄스, 초신성 잔해, 은하단, 활동 은하핵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자기파 영역에서의 우주관측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류가 우주관측을 시작한 이래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오로지 가시광 영역을 통해서만 우주를 관측해왔지만 20세기 중반부터 관측 범위는 전파, 적외선, 자외선, X선, 감마선 등 전 전자기파 영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다음은 감마선 관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천체가 감마선을 안정되게 방출하려면 온도가 수억 도가 넘어야 됩니다. 이런 고온에서 안정된 상태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천체는 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최근에는 감마선 관측 기술이 놀랍게 발전하여 앞으로의 관측 결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감마선은 전자기 복사의 가장 강력한 형태로 방사능 및 전자-양전자 소멸과 같은 핵 과정에 의해서 생성됩니다. 감마선 관측을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말이고 OSO-3 위성이 은하수에서 오는 감마선을 검출한 것이 최초입니다. 감마선의 관측 영역은 0.1 옹스트롱 이하가 되겠고 에너지로는 10의 5승에서 10의 14승 일렉트론 볼트에 해당됩니다. 감마선 관측 위성으로는 SA2, COSB, HAO1과 3 등이 있습니다. 페르미 감마선 우주망원경은 2008년 6월에 발사한 나사의 감마선 우주망원경입니다. 이 우주망원경은 550km 상공에서 95분 주기로 선회하면서 관측을 합니다. 사진은 페르미 감마선 우주망원경이 3년에 걸쳐 촬영한 전 하늘의 감마선원을 나타낸 사진입니다. 감마선 폭발이란 멀리 떨어진 은하들에서 관측되는 에너지의 폭발로 인한 감마선 성광을 말합니다. 폭발은 짧으면 10mC에서 길면 수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최초의 폭발이 일어난 후 방출되는 감마선보다 파장이 더 긴 X선이나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전파 등의 잔유 휘광이 더 오랫동안 지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마선 폭발을 일으키는 이 감마선 폭발체의 정체는 매우 빠르게 자전하는 질량이 매우 큰 항성이 초신성이나 극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면서 중심핵이 중성자별이나 쿼크별 또는 블랙홀을 형성하면서 방출되는 빗줄기로 생각됩니다. 어떤 감마선 폭발은 중성자별 두 개가 서로 충돌하여 융합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되기도 합니다. 감마선 천문학은 감마선 파장대에 빛을 내는 천체를 연구하는 천문학 분야입니다. 전자기파의 모든 파장대에서 가장 짧은 파장대에 속하는 영역이고 파장의 범위는 0.01 나노미터 이하입니다. 감마선을 내는 대부분의 천체는 감마선 폭발을 일으키는 감마선 폭발체입니다. 감마선 폭발은 짧은 시간 동안 강한 감마선을 방출하고 금방 어두워지는 천체입니다. 그 외에 감마선을 내뿜는 천체로는 펄서, 중성자별, 활동은하핵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자기파 영역에서의 우주관측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류가 우주관측을 시작한 이래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오로지 가시광 영역을 통해서만 우주를 관측해왔지만 20세기 중반부터 관측 범위는 전파, 적외선, 자외선, X선, 감마선 등 전 전자기파 영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 우주관측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우주관측에서는 전자기파 전 영역에 걸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로 우주를 관측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자기파가 아닌 중성미자나 중력파를 이용한 우주 관측도 하고 있습니다.
천체에서 나오는 전파를 처음으로 탐지한 사람은 칼 잔스키입니다. 그는 1930년대 우리 은하 중심에서 오는 전파를 처음으로 수신하였습니다. 그 후 수많은 전파 방출원들이 발견되어서 전파 관측이 중요해졌고 전파 천문학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전파 천문학은 전파 주파수대에서 천체를 연구하는 천문학의 한 분야입니다. 칼 잔스키는 벨 전화회사의 기술자였습니다. 그는 우연히 전화통신과 벼락과의 관계를 연구하던 중 은하수 중심 방향에서 오는 강력한 전파를 포착하였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전파 천문학이 발전하게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로켓 공격을 막기 위해 개발된 레이더 기술이 천체 관측에 활용되어 1960년대는 전파 천문학이라는 분야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전파 망원경이란 전파 관측에 사용되는 망원경을 전파 망원경이라고 부릅니다. 천체로부터 날아오는 전파의 강도를 기록계에 나타내도록 전파 신호를 받아들이는 안테나가 바로 전파 망원경이 되겠습니다. 전파 망원경은 일반적으로 전파를 수집하기 위해 큰 접시를 사용하는 지향성 안테나입니다. 전파 망원경은 가시광 대역을 이용하는 광학 망원경과 달리 파장이 긴 전파를 이용하므로 같은 크기의 광학 망원경에 비해서 분해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파 망원경은 광학 망원경보다 훨씬 큰 구경의 포물면 형태의 안테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파는 빛보다 파장이 길기 때문에 지향성과 분해능이 나쁩니다. 이 때문에 분해능을 높이려면 전파 망원경을 매우 크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파 접시를 크게 만들지 않고도 서로 멀리 떨어진 2개 이상의 접시 안테나를 사용하여 서로 수신한 전파를 간섭시켜 고해상도 이미지를 얻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파 간섭계라고 합니다. 이런 전파 간섭계의 예로서는 VLA가 있는데 이것은 뉴멕시코주 소코로에 있는 전파 간섭계입니다. 직경 25m인 전파 접시 27개를 배열해서 최대 직경 36km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VLBA는 이제 버진성과 하와이, 미국 전파 천문대를 연결하여 직경 8,000km에 해당되는 전파 관습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전파 천문학은 여러 가지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태양 전파를 연구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태양 대기나 코로나, 플레어 등이 발생할 때 전파가 방출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태양을 연구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행성이나 위성을 관측하는 데도 전파를 사용하고 있고 또 은하 중심을 주위에 있는 은하계 구조를 연구하는 데도 이 전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는 우주 진화나 항성 진화를 연구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적외선 관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적외선은 파장이 약 1에서 1000 마이크로미터 범위의 전자기파로 우주에서 적외선을 방출하는 물체는 절대온도로 3도에서 300도 K 범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적외선 관측은 우주 안에서 비교적 온도가 낮은 천체를 관측하는 데 유효합니다. 주로 어두운 성간 속을 조사하거나 저온의 분자원 속에서 새로 태어나는 별들을 연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적외선을 통한 최초의 천문 관측은 1960년대 초에 노이게 바우와 레이턴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고감도 적외선 검출 장치를 개발하여 하늘 전체의 밝기를 체계적으로 조사한 결과 적외선 강도가 유난히 밝은 방출원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방출원들은 대부분 온도가 1000K 이하의 온도를 가진 천체로 판명되었습니다. 별 주위에 있는 성간 먼지라 불리는 미세한 고체 입자가 별에서 방출되는
가시광선이나 자외선을 흡수하여 파장이 긴 적외선으로 재방출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적외선 망원경은 천체의 적외선 복사를 검출하는 데 쓰이는 망원경입니다. 실제로 적외선을 투과시키는 렌즈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반사경을 이용하게 됩니다. 반사경은 반사율을 높이고 반사경 표면에 금으로 얇은 막을 씌우는 것을 사용합니다. 적외선 망원경은 지상에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공중이나 우주에서 사용하는 망원경으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적외선은 지구 대기에 의해서 흡수되기 때문에 수증기가 적고 건조한 산 꼭대기나 비행기에 싣거나 지구 대기권 밖으로 내보내서 관측을 합니다. 모든 천체는 적외선을 방출합니다. 절대 0도 K가 이상의 모든 물체는 전자기 복사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천체가 관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온의 물체가 관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외선 망원경은 이 때문에 냉각을 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망원경 자체도 온도가 있으면 적외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노이즈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적외선 망원경은 극저온으로 냉각되어야 합니다. 적외선 천문학은 적외선 관측을 기반으로 하는 천문학의 한 분야입니다. 적외선의 파장 범위는 0.75 마이크로미터에서 300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적외선은 1800년에 영국의 윌리엄 허셜이 태양 광선을 분석하는 도중에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적외선 검출기가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1945년 이후에 반도체를 사용한 광전도, 광전압 소재 등 초고감도 검출기가 개발되면서 비로소 적외선 천문학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적외선 천체가 발견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초 노이게 바우와 레이턴 등이 검출기를 조합한 망원경으로 2마이크로미터 파장으로 전 하늘을 조사하면서 수많은 적외선 천체를 발견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라스는 최초의 적외선 전문 위성입니다. 1983년에 미국, 영국, 네덜란드 공동으로 발사했습니다. 직경 61cm의 적외선 망원경을 싣고 있고요. 액체 헬륨으로 냉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 25, 60, 100 마이크로미터 파장으로 전 하늘의 적외선 분포를 조사했습니다. 지상 900km 상공에서 지구 주위를 돌면서 전 하늘을 관측했습니다. 약 8개월간 관측했고 적외선은 20만 개를 발견하고 성운 2만 개를 발견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적외선 관측은 어두운 암흑성운 속에 들어있는 천체를 관측할 때 유용합니다. 지금 이 암흑성운 속에 밝게 빛나는 물체가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이 바깥으로 분출된 이제 이 가스 구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가. 자, 이 천체는 이제 허빅과 하루라는 천문학자가 이제 연구를 해서 허빅 하루 천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자, 이 천체를 이제 적외선으로 관측을 했더니 이 암흑성운 속에 들어있는 별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별로부터 분출된 Z가 성간을 이제 달구어서 만들어진 천체가 바로 허빅 하루 천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별로부터 새로 생긴 별로부터 분출된 가스가 만든 일종의 구름 같은 것입니다. 적외선 관측은 새로 태어나는 별을 연구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사진은 지구에서 가까운 별 탄생 영역인 오리온 자리를 찍은 사진입니다. 이 오리온 자리에는 밝은 붉은 별 베텔기우스가 있고, 또 오른쪽 아래에는 리겔이라는 온도가 높은 별이 있습니다. 자, 이 오리온 자리를 이제 적외선으로 사진을 찍어보면 이렇게 성간 물질들이 여기 오리온 자리를 덮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성간 물질 사진을 좀 더 밝게 비춰보면 여기서 리겔이라는 별은 실제로 이제 여기서 적외선을 거의 방출하지 않습니다. 온도가 이제 10,000도가 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베텔기우스는 온도가 한 3000도 정도입니다. 그래서 붉은 별이고 적외선을 많이 방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외선 사진에도 베텔기우스는 이제 보이고 있고 리겔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온 대성운 주위에 굉장히 밝게 빛나는 곳을 볼 수 있는데, 이곳에 성간 물질이 많고
또 이런 성간 물질들이 이제 가열이 돼서 적외선을 방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리온 벨트에 해당되는 이 자리에도 이제 밝게 빛나는 걸 볼 수 있고요. 특히 왼쪽에 있는 이 별 주위에는 바로 유명한 말머리 성운이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도 역시 성간 물질이 많아서 많은 이제 적외선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리온의 이제 오리온 대성운을 확대를 한 해서 관측한 사진입니다. 이것이 이제 새의 머리 모양이고 날개를 이제 펴고 있는 그런 모양인데 이 오리온 대성운 속에서 많은 별들이 태어나고 있고 이 별들의 개수가 한 3,0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오리온 대성운 속에 또 새로운 별들이 태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이건 상상도가 되겠습니다. 이 속에 새로 태어난 별은 아직 성간 물질에 이제 갇혀가지고 밖으로 아직 빛을 방출하고 있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이 성간 물질이 이제 이 핵융합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 성간 물질이 다 증발해서 사라지면 별이 새로운 별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런 별을 원시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원시성을 이제 연구하는데 적외선 관측이 유용합니다. 스피츠 우주망원경은 적외선 영역에서 우주를 관측하는 우주망원경입니다. 이 망원경은 2003년 8월에 발사되었고 원래 계획은 2년 반 내지 5년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망원경은 이제 액체 헬륨으로 냉각을 해야 하는데 이 액체 헬륨이 이제 냉각이 되면 사실은 이제 이 적외선 망원경들은 이 자체 열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이 노이즈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액체 헬륨이 이제 절대 온도 4도 K 정도가 되니까 그 정도로 냉각을 할 때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액체 헬륨이 소진이 되면 그만큼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외선 망원경들은 이제 이 냉매가 이제 소진이 되면 거의 성능이 많이 저하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외선 관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외선은 지상에 도달하지 않고 대부분 지구 대기에 흡수됩니다. 특히 300나노미터 이하의 파장에서는 완전히 차단됩니다. 이 때문에 천체 관측에 있어서 자외선 영역의 관측을 하려면 로켓이나 인공위성에 관측 장치를 실어서 대기권 바깥으로 내보내어 관측해야 합니다. 자외선의 관측 영역은 10에서 320나노미터 범위의 전자기파입니다.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고 X선보다 파장이 긴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외선 대부분 대기에 흡수되고 특히 300나노미터 이하는 완전 차단됨이기 때문에 대기권 밖에서 관측을 해야 합니다. 자외선 관측 위성으로는 유럽에서는 TD1을 발사했고 소련에서는 아스트론, 미국에서는 OAO 1과 2를 발사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978년에 자외선 전문위성 IU-2를 발사했는데 파장 115에서 200나노미터 그리고 190에서 320나노미터 파장에서 관측하여 많은 자외선 천체를 발견하였습니다. 자외선 망원경은 자외선 파장을 연구하는 망원경으로 자외선을 가시광선처럼 반사하여 관측을 하게 됐습니다. K선나 백승위성 등 온도가 매우 높은 천체를 연구하는 데 이용되고 있으며 별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별과 은하 사이에 있는 가스 성분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데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나사에서 발사한 자외선 우주망원경으로 갈렉스가 있습니다. 갈렉스는 갤럭시 이볼루션 익스플로러의 약자입니다. 은하 진화 탐사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03년 4월에 발사된 자외선 우주망원경입니다. 나사와 세계 여러 대학과 연구소의 공동 프로젝트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연세대학교 전문우주학과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습니다. 자외선 천문학은 자외선 관측을 기반으로 하는 천문학의 한 분야입니다. 관측 범위는 10에서 320나노미터의 전자기파가 되겠습니다. 자외선은 대기에 의해 흡수되므로 지구 대기층이 얇은 높은 고도나 우주에서 관측을 하게 되겠습니다. 연구 분야는 은하에 위치한 뜨겁고 푸른 별들에서부터 나오는 열복사와 방출선을 연구하거나 행성성 성운이나 초신성 잔해
또는 활동 은하의 핵을 연구하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X선 관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천체는 X선도 방사하고 있습니다. X는 전자기파 0.1에서 10 옹스트롱 파장 범위에 해당합니다. 태양으로부터는 코로나에서 발생하는 X선이 대기에 쏟아져서 이온층 형성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 개성운이나 카시오페아 자리 초신성과 같은 잔해로부터 강한 전파와 더불어 X선이 방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X선별도 발견되었습니다. X선 관측은 1962년 미국의 지오코니가 발사한 X선 관측용 로켓을 시작으로 몇 차례 기구 관측에 의한 X선원에 대한 자료가 얻어졌고, 이후에 발전된 위성 기술로 활성화되었습니다. 1970년 12월에 발사된 X선 관측위성 우후루는 전 하늘을 관측하여 전 하늘에 대한 X선 분포도를 작성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후에 HAO와 아인슈타인과 같은 위성 등이 X선 영역에서 관측을 하였습니다. X선원의 정체로는 중성자별이나 건접 연성계 또는 초신성 폭발 잔해, 케이스나 세이퍼트 은하의 중심부에서 방출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찬드라 X는 X선 영역에서 관측하고 있는 우주망원경입니다. 1999년 7월에 발사되어서 건지점이 10,000km이고 원지점이 14만 km인 긴 타원 궤도를 따라서 돌면서 우주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X선 천문학은 천체로부터 방출되는 X선 관측과 탐지를 다루는 관측 천문학 분야입니다. X선은 파장 범위가 0.01나노미터에서 10나노미터 범위에 있고, 온도는 약 100만에서 수억 K에 이르는 고온에서 방출되는 뜨거운 가스를 포함하는 천체들입니다. X선은 지구 대기에서 흡수되기 때문에 X선을 감지하는 도구를 풍선이나 로켓, 인공위성 등에 실어서 높은 고도에서 관측을 하게 되겠습니다. X선을 방출하는 천체들은 매우 뜨거운 천체들로 싱크트론 복사나 제동 복사, 흑체 복사 형태로 방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X선 천체로는 펄스, 초신성 잔해, 은하단, 활동 은하핵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마선 관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천체가 감마선을 안정되게 방출하려면 온도가 수억 도가 넘어야 됩니다. 이런 고온에서 안정된 상태로 빛을 발할 수 있는 천체는 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최근에는 감마선 관측 기술이 놀랍게 발전하여 앞으로의 관측 결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감마선은 전자기 복사의 가장 강력한 형태로 방사능 및 전자양전자 소멸과 같은 핵 과정에 의해서 생성됩니다. 감마선 관측을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말이고, OSO-3 위성이 은하수에서 오는 감마선을 검출한 것이 최초입니다. 감마선의 관측 영역은 0.1 옹스트롱 이하가 되겠고, 에너지로는 10의 5성에서 10의 14성 일렉트론 볼트에 해당됩니다. 감마선 관측 위성으로는 SA2, COSB, HAO1과 3 등이 있습니다. 페르미 감마선 우주망원경은 2008년 6월에 발사한 나사의 감마선 우주망원경입니다. 이 우주망원경은 550km 상공에서 95분 주기로 선회하면서 관측을 합니다. 사진은 페르미 감마선 우주망원경이 3년에 걸쳐 촬영한 전 하늘의 감마선원을 나타낸 사진입니다. 감마선 폭발이란 멀리 떨어진 은하들에서 관측되는 에너지의 폭발로 인한 감마선 성광을 말합니다. 폭발은 짧으면 10mC에서 길면 수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최초의 폭발이 일어난 후
방출되는 감마선보다 파장이 더 긴 X선이나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전파 등의 잔유 휘광이 더 오랫동안 지속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마선 폭발을 일으키는 이 감마선 폭발체의 정체는 매우 빠르게 자전하는 질량이 매우 큰 항성이 초신성이나 극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면서 중심액이 중성자별이나 쿼크별 또는 블랙홀을 형성하면서 방출되는 빗줄기로 생각됩니다. 어떤 감마선 폭발은 중성자별 두 개가 서로 충돌하여 융합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되기도 합니다. 감마선 천문학은 감마선 파장대에 빗달리는 천체를 연구하는 천문학 분야입니다. 전자기파의 모든 파장대에서 가장 짧은 파장대에 속하는 영역이고 파장의 범위는 0.01 나노미터 이하입니다. 감마선을 내는 대부분의 천체는 감마선 폭발을 일으키는 감마선 폭발체입니다. 감마선 폭발은 짧은 시간 동안 강한 감마선을 방출하고 금방 어두워지는 천체입니다. 그 외에 감마선을 내뿜는 천체로는 펄서, 중성자별, 활동은하액 등이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모든 우주 관측은 전자기파 방사에 바탕을 둔 천체 관측이었습니다. 오늘날 우주 관측은 이런 전자방사가 아닌 비전자방사를 이용한 천체 관측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중성미자를 이용한 중성미자 관측과 중력파를 이용한 중력파 관측이 있습니다. 다음은 중성미자 관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성미자 관측은 중성미자 검출기를 이용하여 천체를 관측하는 것입니다. 중성미자는 주로 태양 내부나 초신성 폭발에서 만들어지지만 고에너지 입자인 우주선이 붕괴하거나 대기의 입자가 반응하면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중성미자는 물질과 거의 반응하지 않으므로 지하의 커다란 용기에 많은 양의 물과 얼음을 채워놓고 이들이 중성미자와 아주 가끔 반응을 할 때 나오는 미세한 빛을 검출하는 방식으로 검출을 합니다. 중성미자는 전기를 띠지 않고 질량이 거의 0에 가까운 입자로서 물질과 거의 반응하지 않으므로 가장 관측하기 어려운 입자 중에 하나입니다. 중성미자는 주로 태양 내부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의 중간 결과물로서 만들어지거나 초신성 폭발에서 대량으로 만들어집니다. 또 다른 방법은 우주에서 날아오는 우주선 입자가 붕괴하거나 대기의 입자와 반응하면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중성미자는 물질과 상호작용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중성미자를 감지하기 위해서는 매우 민감한 감지체계를 갖춘 커다란 감지시설이 필요합니다. 중성미자는 물질과 거의 반응하지 않으므로 중성미자를 검출하는 방법으로 지하에 커다란 용기에 많은 양의 물과 얼음을 채워놓고 이들이 중성미자와 아주 가끔 반응할 때 나오는 미세한 빛을 검출하는 방식으로 관측을 합니다. 태양에서 내려쬐는 엄청난 양의 중성미자들도 10의 36승계의 원자 중 1개 정도만 반응을 할 정도로 드물게 반응을 합니다. 신호 자체가 또 매우 약하기 때문에 배경 잡음을 감소시키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감지기는 보통 지하 깊은 곳이나 물속에 건설이 됩니다. 사진은 미국 서드베리에 있는 중성미자 관측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배경으로 있는 사진은 일본의 이제 슈퍼 카미오카인데 중성미자 탐지기의 모습입니다. 중성미자 천문학은 중성미자 감지기를 이용해 천체를 관측하는 천문학의 한 분야입니다. 특징은 중성미자는 물질과 상호작용이 적기 때문에 광학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없는 것을 관측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중성미자 천문학은 태양 연구나 태양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핵융합에서 중성미자가 방출되는데 이 중성미자는 태양 내부에서 태양 표면까지 올라오는데 거의 빛의 속도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물질과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2초면 올라옵니다. 하지만 빛은 태양 내부에서 태양 자체가 이제 플라즈마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반응을 이제 일으킵니다. 그래서 불과 1cm 정도 진행을 하고 다른 이제 플라즈마 입자에 잡혔다가 다시 빠져나오고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빠져나오는데 그 시간이 10만 년에서 1000만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빛은 태양 중심에서 만들어진 지 10만 년 이상 지난 후에 도착하기 때문에 그 빛으로 우리가 태양의 중심을 해서 일어나는 핵융합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중성미자 관측을 해서 중성미자량으로 그 안에서 핵융합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중심을 연구하는데 중성미자가 효과적입니다. 또 초신성 폭발에서 많은 중성미자가 방출되는데 이 중성미자가 거의 빛의 속도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신성 연구하는데 중성미자 관측이 아주 유효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모든 우주 관측은 전자기파 방사에 바탕을 둔 천체 관측이었습니다. 오늘날 우주 관측은 이런 전자방사가 아닌 비전자방사를 이용한 천체 관측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중성미자를 이용한 중성미자 관측과 중력파를 이용한 중력파 관측이 있습니다. 다음은 중력파 관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력파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존재가 예측된 것으로 진동하면서 전파하는 공간의 비틀림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질량이 공간의 비틀림을 만들 수 있으며 중력이 급격히 변화하면 그 변동이 공간을 따라 퍼져나갈 것으로 예측되는데 그것이 중력파가 되겠습니다. 중력파는 1916년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질량을 가진 물체가 가속 운동을 할 때 중력파가 방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력파는 이 시공간의 뒤틀림으로 발생한 요동이 파동으로 전파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력파는 매질이 필요 없고 광속도로 퍼져나갈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력파는 그 파가 지나갈 때 물질의 어떤 진동을 이제 불러일으키고 그 진동으로 검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력파를 관측하려고 하는 시도는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중력파에 의해서 일어나는 공간 변형을 측정해서 중력파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50년이 넘도록 이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2월 11일에 마침내 중력파 관측에 성공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 라이고와 버고 합동연구진이 중력파를 최초로 관측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을 발표한 것입니다. 2015년 9월 14일에 관측된 GW150914로 명명된 신호가 쌍성계를 이루고 있던 한 쌍의 블랙홀이 하나로 병합되면서 방출되는 신호와 동일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신호는 워싱턴에 있는 햄포드 검출기와 루이지애나에 있는 리빙스톤 검출기에서 똑같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측정된 중력파와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예측되는 값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리빙스톤 검출기는 햄포드 검출기보다 7mm초 먼저 검출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중력파가 이동하는 속도가 광속일 때 걸리는 시간과 같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력파가
광속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2017년 노벨 물리학상은 이 라이고 검출기와 중력파 관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3명의 교수에게 수여됐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모든 우주 관측은 전자기파 방사에 바탕을 둔 천체 관측이었습니다. 오늘날 우주 관측은 이런 전자방사가 아닌 비전자방사를 이용한 천체 관측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중성미자를 이용한 중성미자 관측과 중력파를 이용한 중력파 관측이 있습니다.